사실 이게 나는 포인트가 아니냐. 왜냐면은 그런 걸 빼고 얘기하면 사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에피탑도 맞아요. 디자인만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 아니 도쿄에도 있죠. 크기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에피탑 똑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네, 중국은 다 있습니다. 네네. 그 에펠탑이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네네. 랜드마크이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메커니즘을 본다면 네네. 라스베가스는 중국에 있는 에펠탑도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지금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누구나 생각하는 랜드마크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흘러오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랜드마크. 1등 뽑는 건가요? 네, 1등 뽑는 거죠. 내 맘속에 1등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피라미드나 피라미드. 이런 어쨌든 물리적으로 되게 큰 건물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피라미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반장은 가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다니까. 북유럽만 가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시체가 저는 들어가. 함구하겠습니다. 람페스 만났나요? 람스 만났죠. 만났습니까? 그럼요. 룩소 가서 만났죠. 룩소. 얘기 좀 이분들 해주세요. 대화가 안 되겠네 오늘. 다음에는 이집트 책 쓰실 건가요? 다음에 해외살이 하지 마. 그러니까요. 국내살이만 해. 네, 국내사람 하겠습니다. 국내살이 약합니다. 네. 어쨌든 피라미드가 인정합니다. 피라미드 네. 인정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이 뭐냐면 좀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그 사막이라는 공간에는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나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높이와 크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사막에서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를 그냥 디자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 그 사각형, 그러니까 뾰족한 사각형의 모퉁이가 분명히 햇빛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보여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방향에 명확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사막에서의 명확한 내 집을 향하게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큰 건축물을 해왔고, 그래서 그것들이 축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사는 어떤 사람들을 배려한 어떤 구조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 디자인적인 얘기를 김사장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또 약간 역사와 조금 맞물려서 얘기하면 네네. 이집트는 나일강이잖아요. 네네. 나일강이 엄청 비옥했어요. 이게 맞아요. 뭐 다른 데는 다 사막인데 네네. 위성 사진만 봐도 나일강 따라서 옥색이 쫙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네. 이게 나일강이 뭐가 문제냐면은 범람을 해요, 범람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천문을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범람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범람이 안 되고 농사 잘 져질 때는 이제 이집트 뭐 백성들이 뭐 왕 탓을 안 했겠죠. 뭐 제가 신이든 말든 뭐 아무튼 열심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네네. 근데 왕이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의 범람을 하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왕이 맞나? 얘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애 맞아? 뭐 그 이집트 문명을 이제 뭐 신화를 보면 이제 신과 인간의 매개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더욱 이집트는 모계 중심 사회예요. 네네. 이집트 왕이 되려면 왕을 낳는 아내들과 결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집트 보면 엄마의 딸의 딸까지 다시 싹 다 결혼해요. 남자가. 그 고대 로마 같은 경우 보면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하잖아요. 네. 왜 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모계 중심의 여자예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여자기 때문에. 근데 얘랑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이집트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간 남자인 왕의 권력이 약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뭔가를 더 부스트게 막 뽐내야 돼. 그래서 사실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끔 나일강이 범람하지만 나는 여전히 신이야. 나는 뭔가 위기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라미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랜드마크 같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가다 왔는데 혼자.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흥분하게 살아가는 그럼요. 거죠. 가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 막 하고 있고. 어떻게 한번 들어보죠. 네. 한번 들어가 해봐. 나오신 분들 아니요, 들어보죠. 근데 네. 두 분의 해석이 다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옛날 얘기에서 사실 저는 가봤을 때의 느낌은 사실 아처 형님의 이야기가 좀 더 맞다고 느껴졌거든요. 엄청난 권력이 있고 피라미드 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만 이제 뭐 지금 그게 발굴이 돼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하나에만 사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무덤이 있었던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만 엄청 크고 나머지 두 개는 그거에 비해서 좀 작고 네. 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권력의 상징으로서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랜드마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한 거를 해석을 이제 김 사장님께서 그거 이제 건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뭔가 좀 큐레이터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네네. 어떤 작품을 볼 때도 그 작품에서 사실 그 만든 그림을 그린 작가보다도 큐레이터들이 더 훨씬 멋있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막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 작품에 어떤 지금 제가 의미가 있는지. 사기쳤다고 말씀해 주시는 또 그런 캐릭터를 또 우리가 고정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맞잖아요. 그건 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석의 차이니까 관점의 차이.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랜드마크는 사실 네네. 저는 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아, 역시 파리 유럽, 랜드마크. 유러피언. 뭐 파리 이런-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리의 어디? 저는 파리의 랜드마크 좋아하는데 어디세요? 저는 파리는 당연히 에펠탑? 에펠탑. 사실 저는 오르세를 더 좋아하거든요. 오르세. 오르세 미술관. 미술관 제 마음속에 랜드마크는 사실 오르세 미술관인데 네. 동의하시는 분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럼 에펠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에펠탑도 준비하셨잖아요, 또. 저 준비 안 했죠. 아니요, 누군가 준비했어요. 누군가? 저 누군가? 얘기하신 거. 준비한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이거 뭐 지식적인 거라서 제가 잠깐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조사해봤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전공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다 아는 거지. 건축가 연구면 뭐 에펠탑 뭐다 알죠. 그렇죠. 네, 다 특징 그렇죠. 나오고 뭐. 네.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1889년. 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리 엑스포 때 이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높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0m로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최근 뭐 그 안테나가 24m가 추가되면서 사실 300m에서 324m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또 재밌는 이슈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는데 그 혹시 얘기 아세요? 그 2차 대전 때 에펠탑에 엮인 얘기가 있는데 히틀러가 그 파리에 점령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에펠탑 앞에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네, 에펠탑 앞에서 히틀러가? 네, 히틀러가 그 장교들이랑. 근데 에펠탑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올라가? 폭파시켜서? 아니 못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없어서? 아니 그 비슷해요. 왜냐하면 없어서가 아니라 에펠탑에 못 올라가게 전력을 그 전에 차단시켰어요. 아, 파리가? 네.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히틀러가 프랑스는 점령했지만 에펠탑은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는데요? 네. 우리가 또 연도 얘기했잖아요. 1889. 이거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앞서지 볼게요. 네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에펠탑 하면은 파리의 도심, 이제 약간 되게 평평한 한 5층 정도 되는 전체적인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비해서 툭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게 랜드마크적이고 이정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 시기를 1889년이라는 에펠탑이 만들어진 시기를 돌려보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파리의 역사 도심이고 뭔가 오래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스카이라인의 풍경은 사실은 유진 오스만이라는 파리 시장이 만든 거고 그 만든 시점은 1850년대쯤이에요. 그 얘기 따지면 에펠탑이 준공된 시점과 파리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파리의 도시 모습이 갖춰진 시점의 갭 차이는 3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에펠탑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파리 시민들이 우리 이런 역사 30년밖에 안 되는 도시 환경을 가지고 물론 다 새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네네. 가지고 이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스카이라인을 치고 들어온 파리의 에펠탑에 대한 분노를 했겠느냐? 그게 사실 아니랍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추측입니다. 내피셜입니다. 오히려 사실 에펠탑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의 랜드마크였던 거예요. 국제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랜드마크였던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구스타프 에펠이 이 디자인을 파리 박람회를 위해 내가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들겠어라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구스타프 에펠은 그 한 해 전인 1888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똑같은 박람회 때 제안을 했어요. 네. 바르셀로나 때는 왜 까였냐? 네. 같은 이유로 까였어요. 파리에서 거부한 것 같은 이유로 까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에펠이 파리에 이걸 지었을 때 공사비를 에펠이 냈어요.
파리시가 된 게 아니고 정부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에펠이 됐고 에팔이 갑부였나요? 아니요 본인이 이제 일부 출자한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끌어왔죠. 그래서 20년간의 운영권을 보장받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공사비를 상쇄하는 구조였어요. 아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돈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돈 벌려고. 지금까지 계속. 돈 벌려고. 어.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난 이제 1909년이 되겠죠? 네네. 20년 됐으니까. 네. 그 시점에 파리로 돌아왔을 때 실제로 그때도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허물자. 왜냐면은 워낙 파리 시민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살아남았냐? 얘기한 것처럼 안테나를 세웠기 때문에요. 네네. 1914년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졌어. 네 맞아요. 그때 에펠탑이 군사적인 용도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후 복구해야 되는데 뭘 허물어. 그냥 위안부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열렸어.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얘가 파리의 랜드마크를 만들 거야 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맞아요. 랜드마크를 우리가 살려야 돼 해서 살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방금 얘기한 그 많은 얘기들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허물겠네. 물론 이제 돈도 되지. 그래서 랜드마크 남은 거죠. 완전 이제 선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지 않냐. 살아남은 랜드마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랜드마크라는 네. 거가 갖춰야 할 건 네.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러면 모파상이 에펠탑을 혐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맞아요. 왜 혐오했냐라는 거예요. 왜 모파상은 이제 그 에펠탑을 혐오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펠탑은 어디서나 도시 파리 어디서나 보이기 때문에 모파상은 그걸 싫어해서 에펠탑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파상은 왜 싫어했냐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단순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봐요. 파리 어디서나 보인다라는 되게 쉬운 인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랜드마크는 눈에 띄어야 돼라는 논리를 만든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파상이 싫어했던 이유는 저는 그 에펠탑이라는 파리에 대해 도미넌트한 요소가 파리 시민들이 과거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하지만 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파리가 이제 프랑스의 시민들은 네네. 이제 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고 그리고 공화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평등한 어떤 정치 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네. 그 파리가 프랑스 사람들 추구한 게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왜냐하면 목을 자르고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또 다른 독재자였어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뭐 대외적인 요인이 됐더라도 나폴레옹을 막 귀향을 보내고 한 다음에 등장한 건 뭐냐? 나폴레옹 3세예요. 또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권력을 하나로 쥐고 있는 뭔가 도미넌트하게 몰려 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에 에펠탑이 등장해가지고 나 이거 그러니까 그걸 투영한 거 아닌가? 자기네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계속 없애고자 했던 네. 뭔가를 투영해 버린 거죠, 그걸로. 그래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나요, 모파상이. 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쉽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네네. 파리에서 어디나 에펠탑이 보이니까 랜드마크고 그걸 네. 모파상이 싫어해서 이렇게 그 잘못된 약간 너무 단순화시킨 논리가 네네. 하우트마크, 즉 랜드마크를 만드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이제 정착돼 버린 거죠. 랜드마크는 그냥 띄게 만들면 돼. 근데 지금 이런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고 우리가 그걸 조금만 스터디하면 사실 많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하나 이번에 놀랬던 거는 제가 저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이제 뭐 책 막 이런저런 보면서 에펠탑을 봤나 봐요. 자기는 에펠탑이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파리 여행을 가자 해서 에펠탑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거 저거 뭐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 이런 거 얘기해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대요. 가자마자 너무 좋다고 하면서 뭐 분위기도 좋고 뭐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에펠탑을 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랜드마크적으로 가져갔던 이유가 뭘까요? 많이 봤으니까. 저도 가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그 광장에서 그 잔디밭에서 에펠탑을 계속 물끄러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상황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물리적인 상황들이 있어 왔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숙성되거나 무르익으면서
파리라는 어떤 공간에 잘 스며든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도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오브제로서 있는 역할도 되게 좋은 게 저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그 방향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책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게 에펠탑만 덩그러니 있었으면 분명히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의 가장 이상점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를 떼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에펠탑이 명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도시나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나 문화가 아예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안착된 느낌? 그 공간을 아마 홍 반장의 아이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 문화 자체를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소장님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안착됐다 그러잖아요. 파리에 안착됐다.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잔디가 있고 했다. 네네. 사실 이게 난 포인트가 아니냐. 왜냐면은 그런 걸 빼고 얘기하면 사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에펠탑도 맞아요. 디자인만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쿄에도 있죠. 크기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똑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네, 중국은 다 있습니다. 네네. 그 에펠탑이 만약에 디자인적으로 네네. 랜드마크이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메커니즘을 본다면 네네. 라스베가스는 중국에 있는 에펠탑도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도시에 안착됐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그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와 함께 녹아들었고 동시에 네네. 시민들이 그걸 즐기거나 쉽게 이제 물리적으로 어세스할 수 있는 네. 잔디밭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랜드마크 될 수 있지 않는가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얘기한 것들이 사실 how to 마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게 되는 것들이 네네. 이런 게 변화했던 과정들. 사실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했었던 에펠탑의 포인트는 에펠탑을 뒤에 궁전 사유효 궁에서 바라보면서 네. 거기에 나왔었던 음악이 나왔을 때 그 스팟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음악이 나왔어요? 네, 그때 분수 옆에서 이렇게. 분수도 나오고, 나오고, 분수 나오고 음악도 거기 앞에서 나오고. 음악 연주가들이 거기서 이제 사실 맞아요. 거리 연주가들 있잖아요. 그 연주가들이 같이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더 앉아 있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성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뭐 이제 느꼈던 거는 그때 저는 제 시각에서 봤었던 에펠탑은 사실 그 주변에서 어느 정도 낮은 이제 건물들고 네네. 에펠탑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광경들. 그래서 이 공간을 얘가 눈에 들어왔나 싶었는데 사실 이 아이가 느꼈던 랜드마크는 어느 정도 음악과 함께 어우러졌었던 그 분위기에서 이게 랜드마크를 느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가 우리가 계속 이제 변화해온 과정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서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서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네네. 조금 네.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 이제 국내사에 왔으니까 저 조용히 있을게요 이제. 국내사에 다 알지 뭐. 좋습니다. 네, 국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네.